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오늘 시장도 힘없이 흘러가는 시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반등이 좀 나와줄 것으로 예측이 된다라는 말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시장은 반등보다는 하락 쪽으로 가 있는 모습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 협상이 순조롭다, 관세서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소식이 전일 들려왔습니다. 미국 증시 잠시 리뷰해보면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을 했고요. 상승폭을 쭉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관세 더 이상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거의 최종적으로 이야기가 이제 나오면서 미국 증시 잘 달리다가 지표들이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고요. 이 부분이 결국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지금 번진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이 경기 둔화 우려에 대한 코멘트는 처음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또다시 3월 들어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조금 전에 리커창 총리의 입으로 들었을 때 낮춰 잡았습니다. 기존보다 소폭 낮춰 잡으면서 중국 경기 역시 쉽지 않다라는 부분을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확실히 조심스러운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코스피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면 시총 상위주들 전체적으로 조정 나오고 있고요. 하락폭도 적진 않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장 흐름대로 제약바이오 업종 선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 엔터 업종이나 게임 업종이나 2차 전지, 수소, 대북경협 등의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는데 지금 오후 들어서 그 가운데에서 대장주들이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도 코스닥에서는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금요일 급락 이후에 후폭풍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코멘트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그 코멘트가 그 부분이 후폭풍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투심 자체가 쉽게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글로벌 경기 둔화 이야기까지 나오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는 등의 구체적인 행보가 이어지자 우리 시장에서는 지금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 특히나 중국 쪽 이야기들 일부에서 많이 준비해 봤습니다. 미국, 중국 소식들 중점적으로 글로벌 소식 일부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총소득 GNI가 사상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총소득 GNI가 3만 1,349달러로 집계됐고 이는 1년 전보다 5.4% 늘어난 것으로 12년 만의 성과입니다. 다만 지난해 전체 명목 GNI가 1년 전보다 2.9% 증가하는 데 그치는 등 세부적 내용을 들여다본다면 아쉬운 부분이 꽤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석유류와 채소류 가격 하락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 자료를 보면 올해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4.69포인트로 1년 전보다 0.5%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6년 8월 0.5% 상승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몇 주 안에 평양에 협상팀을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비록 양국이 아직 약속을 한 것은 아니지만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 곳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미중 무역전쟁으로 경기 둔화에 직면한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6에서 6.5%로 낮춰 제시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오늘 오전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회의 2차 연례회의의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6.5% 정도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증시 흐름 이어갑니다. 자, 코스피 지수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0.66%대까지 낙폭이 좀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14포인트가 넘게 빠지고요. 2200선 바로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자, 보시는 대로 2185포인트 장중 고점이고요. 저점은 2172포인트입니다. 저점 찍고 조금 올라오는가 싶었습니다. 2180포인트 찍더니 다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잘 보시면 위아래의 변동폭은 그다지 크진 않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2249억 원 하락장에서 개인만 2천억 원을 넘게 사고요. 기관 외국인 팔고 외국인 지난주부터 꾸준하게 시장에서 지금 매도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 1, 2월 랠리를 외국인이 만들어줬던 만큼 외국인이 팔고 있는 부분이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시장에서 모습이고요. 기관도 파는데 금융투자만 프로그램 매수로 소폭 342억 원 정도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이 오늘 많이 팝니다.
175억 원이나 팝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볼 텐데 전체적으로 파란불입니다. 셀트리온 제외하면 모두 빠지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까지 모두 빠집니다. 특히나 LG화학 국제유가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3.75% 하락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현대차도 이 거래일 연속으로 낙폭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한국전력, 약보합, 네이버도 빠지고요. 포스코가 3%. 한마디로 경기 민감주들 오늘 많이 빠집니다. 화학, 철강주들, 전체적으로 운송장비 다 빠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셀트리온 지금 코스피에선 이 정도만 오르고 있는데 잠시 뒤에 코스닥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삼성물산도 빠지고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LG생활건강까지 모두 빠집니다. SK텔레콤만 경기 방어주적 성격을 드러내면서 소폭 반등에 성공합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도 지금 약세 전환이 됐고요. 1포인트 하락합니다. 지금 빨간불, 파란불을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도 하루간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750포인트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조금은 코스피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던 시장이 잠시 743포인트대까지 곤두박질 치고요. 조금씩 올라오긴 하지만 큰 폭의 상승은 없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 소폭 매도하는 가운데 금융투자가 팔고요. 투신, 연기금은 순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인데 아까 이 코스피에서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두 종목입니다.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지금 여러 가지 신약 개발 그리고 수출 관련 소식들이 들어오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여전히 저가에 대한 메리트 그리고 그동안 오르지 못한 순환매 차원에서 코스닥 시장에 대표주들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바이로메드 오늘도 오릅니다. 바이로메드 30만 원 부근까지 올라왔고요. 신라젠도 8만 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CJ ENM이나 포스코 캠텍 전체적으로 조정이 오늘도 나오고 있습니다. 순환매가 제약바이오 업종 쪽으로 지난주 금요일, 어제, 오늘까지 지금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2종목들을 봐도 비슷합니다. HLB가 그동안에 6만 원대부터 9만 원대까지 쉼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조정이 좀 나오고요. 메디톡스 역시 3.3%나 올라가고 있고 시총 상위는 안 잡히지만 휴젤 역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엔터주들 전체적으로 어렵고 코롱티슈진도 올라가고 펄어비스도 오늘 반등에 성공하는데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 부분입니다. 지금 16만 원대까지 곤두박질 쳤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펄어비스는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면서 1.6% 정도 올라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제약부터 아난티까지 올라오는데 전해드렸다시피 대북 경협주들 가운데 대장주격인 성격을 갖는 종목들 지금 전체적으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아난티도 그동안의 급락세를 딛고 지금 3.44% 반등에 성공했고 SK머티리얼즈만 지금 최근에 어렵습니다. 전기, 전자, 부품 업종들 최근에 좀 반등하나 싶더니 이번 주 내내 빠지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1125원대에서 거래되는데 큰 변동은 없는 상황입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에 백인범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도 쉽지는 않은데요. 시장의 이슈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아무래도 오후 들어선 좀 힘이 빠지고 있긴 하지만 제약바이오 업종 그래도 강세가 이어지는 점에서는 계속 주목해 볼만하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연휴 전 좀 리뷰를 좀 해보자면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 오후 시간대는 아무래도 아찔한 하락이 좀 나왔던 모습 등과 더불어서 일단 전반적인 심리가 흔들렸습니다. 일단 이런 이후에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업종에 매기가 쏠렸던 이유는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과 좀 연관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 거래일 장시작과 동시에 제약바이오 업종 상승 등으로 시장 심리가 어느 정도 진정되었음을 알린 점 등에 더불어서 일단 남북 경협주로 갔던 이런 이탈한 자금들이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으로 유입이 되면서 최근에 상승을 이끌었던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좀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제약바이오 업종의 수급과 더불어서 아무래도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3월 말 개최되는 미국 암학회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 암학회가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열리는 상황에서 일단 참가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
또 그리고 이런 관련 기업들로 꼽혀지고 있는 뭐 유틸렉스, 뭐 큐리언트, 엔지캠 생명과학, 뭐 오스코텍 등이 그래도 시장 내에서 두각을 드러낸 모습이고 일단 일부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추세 자체로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역시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점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 국내 이슈로도 봤을 때 전일 식약처 바이오 생약국장이 첨단 재생의료법, 뭐 쉽게는 바이오 의약품에 있어서 규제를 완화하는 법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 같은 첨단 재생의료법 추진 기대감도 투심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 계속 염두에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주목할 만한 이슈들은 시장에 아직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들을 조금 더 볼까요? 네, 일단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일단 면세점 관련 업종에 대한 주목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쉬어가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추세가 잃지 않고 계속 좀 살아있는 모습 아직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면세점 관련 업종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까지 상승 요인은 올해 1분기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단 특히 1월과 2월의 면세점 매출 성장률을 좀 봤을 때 일단 기존의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점, 이는 곧 면세점 관련주들의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점으로 좀 결론을 접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분기 국내 전체 면세점 합산 외국인 매출이 전년 대비 약 10% 정도 수준 증가한 점, 또 그리고 올해 1월 성장률이 약 13%, 그리고 지난 2월에 외국인 매출 성장률이 약 25% 수준으로 성장한 점 등은 이러한 면세점 관련주들의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유입시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업황이 좋은 가운데 면세점 특히 뭐 빅3권, 롯데, 신라, 신세계 간의 이런 업체 간 경쟁이 좀 없었던 점 등은 일단 수익성 악화보다는 이러한 매출 성장에 따른 실적 성장을 업계 모두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복합적으로 유입시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롯데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상장 주식 내에서 좀 연관성 정도가 좀 적기 때문에 상장 주식 관련주 내에서는 호텔 신라, 신세계 위주로 보시면서 현대백화점도 추가적으로 주목하시면서 관련 업종 계속 관심 가져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종합적으로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략이 좀 유효할까요? 일단 순환매 염두하시는 전략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만 하더라도 장 초반까지 제약바이오 업종 좀 두각을 드러낸 모습에서 지금 힘이 좀 빠지면서 다른 업종으로 자금이 좀 흘러가는 모습 좀 관찰이 되고 있는 모습과 더불어서 일단 순환매 시장 염두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앞서 수급 관련해서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의 유리한 측면과 더불어서 일단 수급은 중소형주의 유리한 측면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바이오 업종이 치고 가다 다른 업종이 그 바통을 이어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바이오 업종을 필두로 재생에너지 쪽 그리고 전기차, 수소차 관련주들에 있어서 각각의 탑픽 종목 꼽아두시면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종목별 가격 전략을 미리 짜 놓으시고 가격 도달 시 매수와 매도를 병행하시는 전략 짜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정리하자면 바이오 업종, 그리고 재생에너지 관련, 그 전기차 관련 업종, 뭐 이런 업종에 있어서 한 3-4가지 정도의 종목들 대표적인 종목 꼽아두시고 그 안에서의 순환매를 대응하시면서 시장 전략에 참고해 보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전략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부터 바로 여쭤보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상승 출발을 했는데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 부분보다는 여러 가지 악재를 좀 만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실적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가 둔화됐다 그러는데 일단 기업 실적이 좀 버팀목이 돼줘야지 그동안의 상승 랠리가 이어갈 텐데 실적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네, 그 미국 기업들의 90%는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현재 기업 실적 같은 경우는 16.6%로 3분기 28.4%에 비해서 무려 12%포인트 정도 좀 낮아진 상태입니다. 문제는 올해 1분기 순이익 증가율인데요.
마이너스 1%로 2016년도 2분기 이후에 11분기 만에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중국과 유럽의 경기 둔화로 수요가 감소하고요. 여기에다가 달러 강세의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IT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소재 관련주들의 실적은 부진할 수밖에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현재 S&P 500 같은 경우에도 예상 주가 수익 비율이 16.6배인데요. 2006년 이후 평균치 16.5배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격적으로 주가를 좀 사기에는 다소 부담스럽고 비싸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모멘텀이 좀 중요한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올해 FRB가 금리 인상 중단을 또 시사했고요. 또 무역 마찰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타협점을 찾는다는 점에서는 예상 실적들을 상향 조정하는 기업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금융이나 자본 서비스재, 일반 소비재, 헬스케어 이런 쪽에서는 올해 실적 증가세가 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종목 중심의 개별 종목장이 또 펼쳐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중국 증시를 좀 여쭤보면 상하이 종합지수가 6.8% 지난주에 급등한 데 이어서 월요일에 3,000선까지 안착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그동안에 오를 때 폭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상승 랠리가 좀 이어갈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계절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인대를 앞두고서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는 이런 정책들을 많이 써왔는데요. 1월 달만 하더라도 신규로 풀린 돈만 하면 무려 765조 원 정도 사상 최대로 지금 풀었습니다. 금융 완화 기조가 보여지고요. 또 매일매일 경기 부양책이 발표되고 있다는 점이 돈의 힘, 거기에다가 투자 심리까지 살려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연기금까지 동원한 주식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상승 흐름은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급등에 따른 또 조정 과정이 있을 거로 보여지지만 2014년부터 2015년도 당시 상황하고 지금이 매우 흡사한 투자 환경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경제도 안 좋았고요. 기업 실적도 부진했지만 금융정책 기조가 긴축에서 완화로 바뀌면서 유동성장이 찾아왔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아주 민감한 시장이라는 점에서 전인대 기간 동안에는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주가는 조금 올라갈 수 있을 거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그동안에 중국 증시 투자를 해서 상당히 큰 고통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익 실현을 하고 현금 비중을 높이는 전략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십니다. 네, 그리고 MSCI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A주 편입 비중을 5%에서 20%까지 11월까지 늘려가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자금이 이동을 한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쪽에서 자금 유출이 좀 있겠죠? 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MSCI 신흥국 지수가 11월 달까지는 모두 중국 비중은 20%, 현재보다도 4배 더 확대가 돼야 되고요. 우리나라 비중은 현재 13.5%에서 11월 달은 12.7%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MS 신흥국 지수 추정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한 2조 달러 정도에 달하는데요. 한국 비중이 0.8%포인트 감소한다면 이론적으로는 17조 원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빠져나간다는 이야기죠. 문제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 이미 QFII라고 하는 큐시펀드 쪽에 이미 자금들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고요. 성강통, 후강통을 통해서 미리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무려 1,600억 달러 이상이 지금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탈하는 자금은 3조에서 4조 달러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문제는 MSCI 경쟁 회사인 FTSE 러셀 같은 경우에도 6월 달에 중국 A주를 5.5%까지 편입시키고요. 9월 달에는 S&P 다우존스 인덱스도 글로벌 지수의 A주를 편입시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 전체적으로는 중국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이 무려 우리나라 원화로 99조 원 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들 중에 상당 부분은 패시티브 자금들이죠. 그러니까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
이뿐만 아니라 액티브 자금까지도 어느 정도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외국인 보유 비중이 높은 종목들과 관련해서는 좀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자금의 흐름을 꼭 봐야 되는 시점이 왔다. 포트폴리오 변경을 불가피한 시점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자금 유출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세계 투자 자금 흐름에 변화가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 2월까지 세계 투자 자금 흐름을 보면은 416억 달러 정도가 유입이 됐는데요. 6개월 만에 2월 달에 유입 초과 현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자금들의 성격을 보면은 대부분은 채권형 펀드 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무려 310억 달러 정도가 유입됐고요. 1월 달에 246억 달러보다는 더 확대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주가가 상승했으니까 그 상승 자금 중 일정 부분들이 채권형 펀드로 갈아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채권 수익률이 하락한 데다가 미국의 금융정책 기조가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로 바뀌었던 게 채권 투자 쪽에 자금 유입을 시켰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역을 보면은 북미 쪽으로 큰 자금들이 유입이 됐고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에 투자하는 자금들도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북미 쪽이 다른 유럽 국가보다도 채권 수익률이 더 좋고요. 신흥국이 아무래도 채권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주식형 펀드는 2달 연속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1월 달은 무려 142억 달러가 빠져나갔고요. 2월 달에도 150억 달러가 빠져나갔는데요. 그중에서 빠져나갔던 자금들이 대부분 선진국이었고 북미 지역은 31억 달러가 순유입, 그리고 신흥국도 현재 40에서 한 60억 달러 정도가 유입이 됐다는 측면에서 우리 시장에서는 그나마 큰 폭의 자금이 빠져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그나마 다행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이제 뭐 미국 쪽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중국이 부과한 추가 관세 철회한다. 이 부분이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어제 미국 증시가 장 초반에 상승한 거잖아요. 관세를 추가로 이제 뭐 부과하는 이런 계획들, 무역 협상이 거의 뭐 타결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뭐 현재 통상이나 구조 개혁과 관련된 합의서를 어떻게 양해각서에 담아낼지를 논의하는 단계인데요.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자신이 약속한 바를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도 합의 사항을 확실히 준수할 수 있게 제도적인 틀을 만드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달 27일 전후에서 미중 정상이 최종 담판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앞으로 6년간 미국산 농산물이라든지 에너지와 관련해서 1조 2천억 달러의 수익 계획을 잘 지켰는지, 그리고 구조 개혁과 관련해서 실효성 있는 검증이나 합의사항을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한 벌칙 규정하는 내용들을 서로가 합의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중이 이런 그 새로운 규칙에 합의를 한다면은 무역 전쟁이 바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즉각적으로 서로 수입품에 대해서 발동됐던 제재나 보복 관세가 대부분 철회하게 되는데요. 걱정스러운 점은 북미 정상회담처럼 중국이 문서로 된 합의 문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추가 협상을 요구한다면 무역 전쟁은 이전보다 상당히 좀 복잡한 형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약속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기간을 더 두고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WTO에 제소하거나 맞대응 보복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 미중 간의 무역 합의는 그 최상의 시나리오도 있지만 플랜 B도 있다는 점도 항상 그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언제나 그 미국과 협상을 할 때는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주지를 시켜주셨는데 중국 화웨이에 대한 미국 태도가 지금 시장에서는 또 관건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를 전방으로 압박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역 규칙 위반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도도 있고요. 또 차세대 통신 기기인 5G 그리고 또 인공지능 부분에서 중국의 우위를 뺏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3G, 4G에서는 개발이 뒤처졌지만 5G 부분에서는 정부 지원 속에서 상당히 세계의 그 표준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중국 제조 2025에서도 5G 같은 경우는 차세대 정보 기술의 중점 사항으로 둘 정도입니다.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드론이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 AI, 그리고 가상현실, 증강현실에 들어가는 5G와 관련된 핵심 기술들을 갖고 있고요. 다른 서방 업체에 비해서는 1년 이상 앞서 있는 데다가 가격 경쟁력도 우위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주도해왔던 파워 밸런스가 깨질 가능성, 거기에다가 4차 산업도 한순간에 트로이 목마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통상 문제와 별도로 중국의 그 5G와 관련된 보조금 폐기 정책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무역 합의가 끝나더라도 다음 단계의 그 대중국과 관련된 견제 장치가 계속된다는 점에서는 계속 중국 그리고 미국 증시의 무역과 관련된 종목들은 약간만은 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무역 협상과 별개로 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패권 경쟁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건데 결론적으로 보자면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화웨이 배제, 우방국들에게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중국에서는 화웨이 배제의 승자는 의외로 화웨이라는 말을 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이같이 이야기하는 3가지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화웨이 제품의 보안 위험을 제대로 설득력 있게 우방 국가들한테 설명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 때문에 영국을 비롯해서 뉴질랜드,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화웨이 장비를 하나둘 지금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치적 의도에 따른 그 배제는 시장 원리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미국을 따르는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국가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비용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크다는 겁니다. 셋째는 미국이 세계 각국의 화웨이 배제를 요구한 게 역설적으로 화웨이 제품이 고기술, 고품질, 미국 제품에 비해서 무척 싸다는 홍보 자료를 해준 결과를 가져왔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미국과 정보를 공유하는 영어권의 그 5개 국가의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 자체에서도 이탈 조짐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는 화웨이 제품을 선택하는 기업들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중국 쪽 이제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전인대 개막했고요. 리커창 총리 업무보고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경제 성장률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좀 자세히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열리고 있는 그 전인대에서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 목표를 2년 만에 낮췄는데요. 6에서 6.5%로 하향 조정시켰습니다. 아무래도 작년에 그 성장률 하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고속 성장기를 전해서 중국이 중고속 성장제에 들어갔기 때문에 성장률 목표를 낮춰 잡을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이뿐만 아니라 미중 무역 회담과 관련해서는 약속한 것을 진지하게 지키겠지만 중국의 합법적인 권익은 단호하게 지키겠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이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를 금지하는 외국인 투자 법안은 이번에 전인대에서 통과시켜주겠지만 중국 제조 2025라든지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국방 예산도 7.5% 증가한 우리나라 원화로 200조 원 정도 예산을 책정했는데요. GDP 성장률을 상당히 웃돌고 있습니다. 스텔기 전투기를 비롯해서 항공모함 건설, 위성 미사일 그리고 신형 군사력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강군 노선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 때문에 무역 문제에서는 해결을 보더라도 아무래도 남중국해의 영유권 주장이라든지 대만을 둘러싼 분쟁과 관련된 중국의 군사력 시위는 계속이 된다는 점에서는 영내 불안감은 올해도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이제 경제가 어렵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를 강조했고 살려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를 한 것 같은데 주요 경제 정책은 어떤 것들을 그렇다면 밝혀냈습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다양한 경제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중에서도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2.8%로 작년보다 0.2%포인트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서 아무래도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라든지 사회보험료를 무려 335조 원 정도 줄여줄 예정으로 있고요. 또 부가가치세율도 제조업은 현행
16%지만 13%로 낮춰지고요. 건설업은 10%에서 9%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탄력적으로 산업별로 차등하겠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위축됐던 기업 심리를 개선시켜서 투자 활성화로 연결시키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연대해서 기동성 높은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지방의 인프라 건설을 위해서 채권 발행을 무려 134조 원 정도를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 360조 원 정도가 건설 사업에 투자하게 되고요. 철도 투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무려 134조 원으로 작년보다 9%가 늘어납니다. 도로나 해운 수로 같은 쪽에도 무려 3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투자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성장률을 최소 투자만 하더라도 1.2에서 1.5%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2분기서부터 중국의 경기 회복세는 좀 뚜렷해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금융정책 기조도 중소 영세 기업들에게 자금을 더 공급해주기 위해서 완화 정책으로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증시에도 유동성 장애에 의한 주가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경기 부양책들이 나오고 있고요. 경제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고 하반기 들어서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예측은 되지만 지금 세계 각국 그리고 지표를 만드는 곳에서는 전망은 밝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회색 코뿔소나 블랙스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기에 계속해서 회색 코뿔소나 이 블랙스완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네, 회색 코뿔소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요. 또 파급력도 크고요. 사람들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간과했던 위험을 말하는데요. 부동산 버블 붕괴라든지 무시마치 투자로 인해 야기된 주가 폭락들을 이야기합니다. 시진핑 국가주석도 회색 코뿔소 출현을 경고할 정도인데요. 아무래도 중국과 관련된 문제인 공해 문제, 금융위험, 빈곤 문제도 확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강하게 강조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반대로 블랙스완 효과도 중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요.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 일어난다면 엄청난 파급력이라든지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런 쇼크 현상을 말하는데요. 미국의 9.11 테러라든지 2008년도에 리먼 브러스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 위기 같은 부분입니다. 중국이 서둘러서 무역 전쟁에 합의하려는 것도 이런 외부적 충격에 자칫 취약한 경제 체제 구조적인 모순이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부실채권 문제라든지 부동산 버블 그리고 중국 정부 주도의 발전 정책에 따른 후유증이 오히려 중국의 성장을 막는 트리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런 부분들을 지금 서둘러서 막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게 가시적인 현상으로만 나타날 뿐 실제 중국 내부적으로는 전혀 이런 위험 신호들이 작동이 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이 좀 처리해야 될 문제도 상당 부분 이번 전인대에서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블랙스완 그리고 회색 코뿔소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비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얘기보다는 시장을 좀 종합적으로 종목 이야기로 간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상담까지 함께 이어갈 예정이니까요.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